다시 돌아온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에게 광고를 주시는 광고주님들 감사합니다. 라면. 오늘 이게 광고입니까? 네, 광고예요. 근데 뭔가 먹음직스러운 라면이 있지만 이게 그냥 라면이 아니라는 거. 곤약 라면이에요. 그러니까 곤약으로 만든 라면이라는 건데 그게 상상이 가세요, 맛이? 곤약은 좀 살 안 찌고 그 좋은 음식 칼로리가 전혀 없어요. 칼로리가 있어봤자 뭐 10칼로리, 20칼로리. 그러니까 제가 한 몇 년 전에 몸이 많이 불었어요. 네. 저는 몸무게가 100kg가 나가도 티가 안 나. 별로 저는 모르겠는데 음식 조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자괴감이 와가지고 살이 더 찌면 나는 이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인기가 없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곤약 이게 좋다고 해가지고 네. 거짓말 안 하고 한 달 반 정도 이 곤약만 먹었어요. 진짜로? 8kg가 빠졌어요. 곤약 턱선이 살아났다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맛이 없어, 곤약이. 문제는 그거야. 다이어트 제품은 먹는 게 맛이 없어가지고 금방 저는 포기를 그냥 포기합니다. 이 행복을 위해서 포기하는데 지금 오늘 같은 곤약 라면이라고? 야, 문제가 있네. 뭐야, 진짜. 라면하고 똑같네. 똑같지? 느낌 똑같아. 라면하고 진짜 최대한 비슷한. 아니 그러니까 그냥 국물만. 라면이 사실은 적이잖아요. 건강에 적이고. 저는 라면 너무 좋아합니다.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 꼭 먹는데. 튀김면이잖아, 그게. 근데 그 면이 가장 나쁘다는 거예요. 그쵸. 면이. 네.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이 면을 삶아가지고 면을 한번 기름을 빼고 하는 경우도 제가 그렇게 언제네. 먹어요. 그럴 바에 라면 먹지 말아요. 뭐. 그래서 그런 제 고민을 해결해 준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 마틴저 아닐까. 발효 곤약라면. 네. 이게 지금 18칼로리인데 하나에 여러분 뭐 드시고 있는 안성빛 면, 뭐 신빛 라면, 뭐 진눈빛 라면 이런 것들 하나에 보통 500칼로리, 600칼로리예요. 근데 보통 저 같은 장정들은 2개 끓여 먹는다고. 라면 2개 끓여 먹으면 바로 1000칼로리 넘어간다니까 이게. 거기에다가 나트륨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맛이 두 가지, 매운맛도 있고 순한 맛도 있고 그리고 골라 드시면 되겠네 이거. 취향에 따라서 골라 드시면 되고 맛에 대해서 그렇게 막 허위 광고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진짜 우리가 비린내가 안 쓰면 제가 이렇게 막 거의 다 먹었거든요. 저 면을 후루룩 못했을 거예요. 긴 말 필요 없고 여러분 진짜 시중에 파는 그 곤약면 난 따로 있거든요. 네. 드셔보세요. 다이어트는 비교해 되지만 보시면 되지. 정말 이거는 이 온 우주의 이 고통스러워. 고통을 다 참고 먹어야 돼. 비린내 때문에. 그 고통이 느껴진다 오빠 지금. 제가 옆에서 오빠의 그때 얼마나 비렸는지 그게 살 빼야 느껴져요. 된다. 살 빼야 된다. 그러나 지금 이 마틴조 곤약라면은 맛있게 드실 수 있다는 거. 네. 이거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난 저 사고 싶다. 어떻게 사셔야 돼요? 4월 6일부터 와디즈 펀딩을 한대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누르시면은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곤약으로 다이어트 해보시는데 그것도 맛있게 지금부터 맛있는 다이어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미 선을 넘은 녀석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6세에서 9세 정도의 역사 지식을 가진 역사연구 미셸입니다. 신짜오. 네. 응? 까자 또 더스티야. 그거 비하 아니에요. 베트남을 사랑하고 베트남을 정말 존경하는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역사 변호사 박지훈 인사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좋아합니다. 베트남어 하신 거예요? 신짜오. 안녕. 네. 저 좀 베트남 비슷한 옷 찾아봐갖고 네 그걸 하면 사올 걸 그랬어. 베트남이라기보단 무슨 뭐 저기 고속터미널 캬바레 풍이시네요. 베트남 옷은 아니고 이게 어딜 봐서 캬바레야? 뭐라 하죠 베트남? 아오자이. 아오자이요. 아오자이 맞아요? 이거 아오자이는 아니에요. 아오자이는 여기 목까지 와야 돼. 사이나까지 있고 아니야 약간 파진 것도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있죠. 네. 그리고 그 모자 이렇게 쓰잖아요. 논이라고 하는 모자. 논이에요? 논. 그거 거기 가서는 입었었는데. 어디 가서? 베트남 가서. 어디 갔었어요? 베트남 거기요. 베트남 거기 어디? 도시 아니. 대림동이면 뭐 시골을 농촌에 가진 않았을 것 같고. 뭐지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예. 그런데 가서 가자마자 꼭 그 무슨 뭐 시장을 가야 된다 그래서 가서 옷 맞춰 입고 가니까 다 그거 입더라고. 맞춰 입고 안에 속바지 같은 거 입고 예뻤어 되게. 그냥 자체로도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네. 벌써 오늘 주제가 나왔죠 우리? 베트남이죠. 네, 베트남이죠. 비엔남. 저는 베트남 음식을 진짜 좋아해요. 뭐 좋아해요? 쌀국수부터 뭐 분짜. 쌀국수 그 잔반 처리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알죠? 몰라요. 네? 이럴 수가. 원래 쌀국수가 소고기 들어가잖아요. 농경사회에서는 소를 못 먹어요. 베트남도 농경국가니까 소고기를 먹을 리가 없었겠지 옛날에는. 네. 그래서 그냥 뭐 이 피쉬 소스 같은 거에 이제 쌀국수에 말아 먹었는데 그 당시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였던 건 알죠? 네 알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었어요 마을도. 포토페라고 프랑스 전골 요리가 있는데 그 약간
고기찜 같은 거 약간 수육같이 그 프랑스인들은 그걸 고기만 건져 먹고 국물은 육수를 갖다 버렸다고 뜻이요. 버리니까 아까우니까 베트남인들이 그 육수를 우리 부대찌개 같이 가서 갖고 와가지고 쌀국수에 말아 먹은 게 우리가 먹는 포의 유래예요. 아니 그거 이제부터 먹을 때마다 꼭 생각할게요. 눈물을 흘리면서 먹어요. 아니 저는 쌀국수의 그 국물 맛, 그 향이 제가 그 뭐지 중국 쪽에 향신료는 잘 못 먹는데 베트남 거는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향이 독특한 향이 있잖아요. 네. 그거 고수 먹어요? 고수는 못 먹어요 근데. 고수 향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 고수가 빠지면 한식에서 김치 빠진 거 똑같이. 그래서 또명궁에도 고수 좀 빼달라고 해요. 거기 가서 다 고수는 근데 빼달라고. 고수 향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향이 있어. 다른 거 있어. 이모 김치찌개에서 김치 좀 빼주세요랑 똑같은 거라니까. 그 제가 고수를 못 먹어가지고 그게 팍치죠. 박치. 예, 그거를 배웠어. 푸켓에 처음 갔을 땐가 이 맛을 좀 빼달라 했더니 그게 박치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고수였고 저는 그건 못 먹지만 베트남 음식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뭐 반미랄까. 반미도 프랑스 영향을 받아서 샌드위치. 그 바게트 안에 네네. 고수 집어넣어서 먹는 거죠. 음식 야채. 다 빼달라고 그래요. 반미 운동 많이 하셨죠? 네, 반미. 네. 그 베트남 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죠. 저 베트남이 사실은 지금은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참 대단한 나라 같아요. 미국과 싸워가지고 지금까지 이긴 나라는 거의 베트남이 유일해요. 호지명. 네. 오지명 아닙니다. 야야야 저희들은 왜 그러서? 근데 한자는 호지명일 거예요. 네. 이름은 호찌민이죠. 호지명이 이끄는 그 베트남 이 해방군이 일제와 맞서 싸워서 이겼죠. 프랑스와 맞서 싸워 이겼죠. 미국과 싸워 이겼죠. 다 이겼어요. 정말 대단한 민족과 대단한 지도자였어요. 호지민이. 생긴 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되게 인자하게 수염이 나고 되게 검소하게 생기신 분이에요. 옷도 항상 그 옷을 입고 이 민복이라 그러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망했을 때 자기를 우상화 안 하려고 그런 뭐 유언까지 내릴 정도로 되게 검소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지지를 했었고요. 69년도에 그 베트남전이 한참 진행될 때 이제 사망을 했는데 호치민이 이제 사망을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품을 정리하러 들어갔더니 고무 타이어로 만든 신발 몇 켤레, 낡아 빠진 네일 몇 개, 그리고 낡은 라디오 하나 이거밖에 없었다. 진짜 검소 아예 없었어요. 하셨구나. 그래서 뭐 박 변호사님도 학생운동 많이 하셨죠? 아니요.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학생운동 그 다음 시절이라서. 그러니까 옛날에 그 80년대 그 등등 그 586 세대들이 그 학생운동할 때 유일하게 외국 지도자를 가지고 노래를 불러가지고 칭송을 했던 게 호치민. 그래요? 호 아저씨 뭐 이러면서. 전 처음 들어보는데 오빠는 아시는 거예요? 학생운동 안 해? 전 때는 거의 마지막 세대인데 뭐 학교 뭐 밥이 비싸다 막 이런 걸로 했어가지고 유신 끝나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양이 적다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중요한 운동하셨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얘기 또 처음 들어요. 호 아저씨. 호 아저씨예요 별명이. 친근하다고 호 아저씨. 그 안에서 호 아저씨고. 그럼 거의 뭐 약간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국부죠 국부. 김구 선생 같은 좀 그런 느낌이에요? 뭐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뭐 신격화했고 우리는 약간 그 관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김일성을 역적으로 생각하고 또 김구 선생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김구 선생을 또 싫어하는 또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섞여 있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 베트남 사람한테 너희에게 호지민은 어떤 존재냐 했더니 너희 나라 한국에 김일성과 김구와 이승만을 다 합쳐놓은 사람. 적이 없다. 적이 없어. 대박. 나 지금 소름이 쫙 끼쳤어. 와, 그 정도예요? 적이 없다. 와, 그 정말 방금 말씀하신 거예요. 최고의 국부. 유재석이네. 지금 호치민 유재석이를 진짜. 왜 적이 없잖아. 적이 없잖아. 유재석을 싫어하는 사람 잘 없으니까. 주한 베트남 대사관 관계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안 돼요? 왜? 아니 뭐 정치하시는 분이지만 유재석이 정치예요? 아니 정치하시는 그분이 정치고 뭐 이분은 개그하시지만 그래도 적이 없다는 건 똑같잖아. 근데 그냥 정치인으로 하기에는 혁명가이기도 하고 독립선언도 했고. 그렇구나. 정말 오랫동안 베트남을 이끌고 지금 베트남을 만든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보통은 근데 그렇게 오래 하면 이제 우리가 막 독재라고 하거나. 그러기에는 베트남이 너무 질곡의 세월이었어요. 일본이 이제
대동아 쪽으로 돌았을 때 베트남도 당연히 점령했어. 그거 싸울 때도 베트민이죠 그때. 베트민 맞나? 맞아요. 월맹이 베트민이거든. 민. 네. 베트민인데 자스민 아니고 베트민. 아니 두 분 왜 이러나 오늘? 또 베트콩 칼 때 또 완두콩 칼 것 같아요. 베트민인데 베트민부터 해가지고 또 프랑스가 잠시 왔을 때 프랑스도 몰아내고 네. 또 바로 북베트남, 남베트남 또 그때 북베트남을 지도하면서 남베트남 미국 왔을 때 또 싸우고 이렇게 계속 분쟁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를 할 수 있는 내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네. 계속 그 어떤 분쟁 상황을 이끌었던 지도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부패의 여지는 좀 적었다고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이제 월맹이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 베트민인데 이것이 많은 분들이 월맹이라고 하면 또 빨갱이들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해예요. 우리가 미국 사대주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베트남 역사를 보기 때문에 약간 오해를 하시는데 일단 호찌민은 그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호찌민은 나중에 이제 자기를 호찌민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그 베트남도 프랑스 식민지였다가 이제 일본 식민지가 됐어요. 우리나라와 똑같이. 네. 그래서 일제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 독립해방 군사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베트남 독립동맹이라고 해서 줄여가지고 이제 월맹, 베트민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일본과 싸웠어.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1945년 8월 15일 일본 패망한 이후에 베트남도 독립을 해요. 네. 독립했는데 우리들 같은 경우에도 북쪽은 소련이 들어오고 남쪽은 이제 미군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베트남도 똑같이 딱 그 선 그어버리고 다낭 지역 정도에 17도 선. 우리는 월남. 38도선이면 17도가 이렇게 딱 길잖아요. 딱 중간 정도 돼요. 맞아. 그러니까 딱 다낭 갔었어요. 다낭. 다낭을 중심으로 다낭이 했으니까 딱 그 다낭이 휴양지니까 거기가. 네. 다낭이 우리는 휴양지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딱 그렇게 알죠. 그 월남전 때 베트남전 때 그 뭐야 그 국제시장 봤어요? 영화? 봤어요. 거기 보면 군부대도 많이 들어가고 미군이 와르르 이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군수 물자를 실어 나왔던 군사 항구가 다낭이에요. 최대 미군 기지도 거기 있었고. 네. 하여간 거기를 딱 끄어놓고 이제 북쪽에서는 중국 국민당군이 들어왔고, 그 이제 일본 패망 이후에 남쪽에는 영국군이 들어왔는데, 네. 영국군이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프랑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이, 어차피 저기 남쪽에 우리 프랑스인들 많이 살고 우리 재산도 많은데 영국 너희들 힘 좀 딸리지. 그러니까 우리 프랑스인들이 좀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치아 맡아줄게. 남쪽 베트남은 영국도 뭐 나쁠 게 없으니까 울랄라 들어오라고. 그래서 슬금슬금 남쪽으로 이제 프랑스 세력들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네. 남베트남에. 그게 이제 그 호찌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게릴라를 남쪽에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 프랑스 군사시설을 공격하면서 괴롭혔던 거예요. 프랑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해서 교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가지고 1946년도에 1차 베트남전이 일어나요. 네. 그건 1차 베트남전은 이 호찌민과 프랑스와 전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군과 싸우는 것은 네. 2차 2차 베트남. 베트남 전쟁입니다. 그래서 1차 베트남전은 1946년도에 이제 프랑스와 호찌민이 붙는데 만만치 않게 싸워요. 게릴라전. 싸움을 잘하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전술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뭐 예컨대 미국까지 다 이긴 이유는 다 게릴라전이에요. 땅굴 파놓고 살짝 튀어서 총 쏘고 들어가 버리고 못 찾아요. 못 찾아. 그거를 이제 호찌민이 개발한 전술인 거죠. 맞아. 사실 실제로 제가 다큐멘터리 봤을 때 그때 놀랐던 게 북베트남에 있잖아요. 네. 다 남베트남까지 다 지하 통로가 돼 있어. 전쟁 끝나면 다 집으로 돌아가. 또 튀어나오고 온데 다 튀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그걸 아마 북한이 좀 차용하려 했던 게 아닌가. 맞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호찌민이 이제 외신 기자들과 인터뷰를 한 걸 보면 뭐라고 하냐면 1대1로 싸우면 우리는 베트남은 프랑스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베트남은 호랑이고 저기 프랑스는 코끼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비유가 뭐냐면 코끼리가 한번 화나면 사자 뼈도 못 추려요. 하여간 어떤 전술이냐면 코끼리를 호랑이가 이길 수가 없다. 그냥은 못 이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밤마다 코끼리가 잘 때 몰래 등에 타가지고 상체기를 넣는다. 깨물고. 그럼 계속 피를 흘릴 거 아니에요. 에이. 점점 코끼리의 이제 그 피를 흘리게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전술. 과다출혈. 죽게 만드는 전술이다. 이래가지고 네. 싸우는데 그 50년대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DNPNF 전투라고 있어요. 굉장히 그 역사적인 전투인데 네. 베트남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져 있잖아요. 남쪽은 지금 프랑스가 점령하고 있는 상태고 북쪽에 있는 호찌민과 그런 그 세력들이 남쪽으로 군사 물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못 가니까 바로 옆 나라가 라오스예요.
라오스로 건너가서 남쪽 베트남의 그 중심지인 사이공, 그러니까 지금의 호찌민시죠. 호찌민. 사이공으로 치고 들어가는 지하 루트를 만들어놨어. 요걸 딱 끊자라고 프랑스가 결정했는데 끊기 위해서 가장 요충지가 어디냐면 지금 현재 베트남과 라오스 국경지대에 있는 디엔피엔푸라는 산악지대인데 여기를 딱 끊어버리면은 호찌민 끝이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프랑스 본국에서 공수부대가 15,000명이 가요. 비행기 타고. 네. 너도 다 죽었다고. 호찌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받아치고 올라가는데 네. 비행기가 없잖아요. 여기는 저쪽에 공수부대가 비행기 타고 오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 10 전술을 써요. 1인당 10kg, 그러니까 대공포 같은 거를 농민들이 다 분해해서 부대 조립하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그 농민들이 다 참여를 해요. 자발적으로. 네. 그래서 1인당 10kg씩 다 분해해서 짊어매고 하루에 10kg씩 행군하는 거예요. 우와. 너무 10 전술을. 힘들다. 그래서 DNPMF가 산꼭대기거든요. 여기에 다 짊어지고 간 거예요, 농민들이요. 그래서 위에서 다 조립을 해요, 대공포를. 네. 대공포를 조립해가지고 진짜 1차 베트남전의 최고 하이라이트 DNPMF 전투를 벌였는데 15,000명이 프랑스 갔잖아요. 70명이 귀국을 해요. 몰살시켰네. 몰살시켰어. 여기서 프랑스가 이 두 손 들고 뭘 하냐면 항복했다가 아니라 휴전하자 이를 해. 여기서 이제 그 호치민은 휴전 결정을 내리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그 베트민 전사들이 이제 욕을 한 게 뭐냐면 이왕 시작한 전쟁 확실하게 프랑스의 목줄 끊어야지. 여기서 왜 휴전을 결정하냐. 그때 호치민이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는 앞에 근시적 앞에만 보고 멀는데 못 보냐. 지금 프랑스 뒤에 누가 있는 게 안 보이냐. 미국이 있다, 미국. 지금 한참 냉전이 시작된 상태였거든요. 어차피 이제 그 호치민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자 보니까 미국이 저거 프랑스가 계속 밀리네 저거 계속 밀다 보면 이 베트남과 또 도미노 현상 옆에 있는 뭐 캄보디아, 라오스 다 공산화가 될 거네. 이런 뒤에 미국이 안 보이냐고. 일단은 프랑스 말 들어주자. 그래서 프랑스가 뭐 휴전 조건이 뭐였냐면 또 반 자르자. 네. 그게 호찌민 너는 북쪽만 차지하고 남쪽 베트남은 우리 프랑스가 좀 관리를 할게. 이거를 휴전 조건을 받아들여요. 호찌민이. 단 제네바 협정을 그때 맺는데 2년 후에 프랑스가 약속을 해요. 남북 베트남이 동시에 실시하는 총선을 우리가 약속하겠다. 네. 그때 통일하라고. 웬걸? 그때 싹 프랑스가 빠지면서 에이, what's up, man? 완전 미국이 싹 돌아버리잖아. 에이, 코카콜라 없어, 데스카. 데스카는 아니고. 그 당시 응오딩 GM 정권이라고 약간 굉장히 극우파 정권을 남베트남. 남베트남에 이제 이 허수아비 정권을 만들어 놓는데 호치민이 위에서 보기에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렇다가 완전 분단 또 되는 거예요, 이게요. 네. 그래가지고 뭘 만드냐? 베트콩. 민족 해방 전선. 월남 민족 이게 우리 한국말이고 베트콩이라고. 베트콩. 그러니까 베트민, 베트콩 약간 달라요. 다른 거예요, 두 개가. 나쁜 놈 같죠, 베트콩 가면. 되게 나쁘죠, 느낌. 나쁘게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 어르신들은 다 나빠요. 이 베트콩 같은 놈들. 이 땅콩 베트콩. 베트콩을 나쁘게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막 진짜 되게 까맣고 작고. 아니 그렇게 생겼어요. 옷도 없죠. 옷도 뭐 새까만 그냥 복장 같은 거 하니까. 군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제 그 일단 미군과 싸웠던 것이 북베트남군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베트콩 같은 경우에는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에요. 그래서 게릴라들이에요. 그냥 정규군이라고 하고. 남쪽에서 자생을 한 남베트남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북베트남하고 남베트남은 우리 그치 남한 북한으로 갈라지고 남베트남은 미국이 지원하는 정부고 북베트남은 뭐 독립적이지만 굳이 말하면 중국이나 뭐 이쪽과 가까운 정부겠죠. 근데 우리 전쟁 자체가 북베트남에 싸운 게 아니고 베트남 전쟁이 주로 미국, 남베트남 미국 쪽이고 해방전선 베트콩들이 톡 튀어나와서 싸우는 그게 주로 전쟁의 양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좀 하는 게 전면전보다는 그게 더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베트남전 미국과 했던 2차 베트남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정규전이 아니에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게릴라. 남베트남에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게릴라들과 이제 미군들이 약간 특수 전투를 벌인 거예요, 이걸요. 그러니까 위에서 물론 호치민이 이제 조종 컨트롤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전투를 벌여라. 뭐 물자도 주고 물자도 했겠죠. 주고. 네. 이러다가 미국이 이 자식들 도저히 안 되겠다. 본격적으로 참전을 하자 우리가 해서 뭘 하냐면 명분이 있어야죠. 명분. 미국도 참전하려고 하니까 똑같구만. 명분이 없다 이거 명분에. 자식 뭐 확 그냥 밟아버리면 뒤집힌다.
꾸며요 명분을. 1964년대 통킹만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 통킹만. 통킹만.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도 중국 한자 문화권이에요. 전 세계에서 과거 시험이 있었던 나라는 딱 3나라밖에 없어요. 중국, 우리나라, 베트남. 베트남 월남 그러잖아. 월남. 한자잖아. 월남. 네, 월남. 베트남. 베트남도 한자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프랑스 선교사가 이들이 하는 말을 그 음가를 차용해가지고 이제 알파벳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베트남 문자거든요. 근데 원래 한자들이에요. 하노이. 네. 하노이가 뭐냐면 앞에 이 강이 하나 흘러요. 강 안쪽에 있는 도시라고 해서 강하자, 안내자, 한해예요. 이걸 하노이라고 부르고 사이공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왕조시 때 서쪽에서 조공하는 도시라고 해서 서공이에요. 이게 사이공. 미스 사이공 맛있는데. 미스 사이공이 왜 맛있어? 뮤지컬인데? 아니 그거 저것도 있어요. 뭐? 쌀국수집. 미스 사이공 아니네? 아닌가? 포켓몬 빵 어디 못 구해요? 미스 사이공 있어요. 그 통킹만은 뭐냐면 하노이의 옛 이름이 뭐냐면 동경이에요. 일본 동경같이. 동경을 저 말을 하면 통킹이 되는데 여기에 미국이 배를 하나 싹 들여보내. 누군가 모르겠지만 공격을 해. 미국 배를요. 딱 보니까 북베트남이 공격한 걸 맞네. 너희들 우리 선빵 때린 거 맞지? 공격하자! 이래서 본격적으로 참전하죠. 그 사건을 계기로 막 당시 아마 미국의 존슨 대통령일 거예요.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네. 너희들이 공격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다. 자, 전쟁합시다. 그게 제2차 베트남 전쟁.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베트남 전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나라도 참전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처럼 한편 남과 북이 싸운 거죠, 베트남도. 그럼. 그때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싸우게 되는데 주로 많이 이제 싸웠던 쪽은 베트콩들이 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옷들 보면 군복이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새까만 옷 입고 막 삭각 같은 거 쓰고 있잖아요. 농민들 총들을. 그러니까 가장 기억나는 거 뭐 머나먼 정글이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자꾸 우리나라도 그런 실수들을 했는 것 같은데 민간인들 학살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사건들이 꽤 많아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구별이 잘 안 돼요. 군복을 안 입으니까. 갑자기 총 꺼내버리고 이러니까 그걸 몇 번 당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러니까 불질러버리는 경우가 있고 마을 전체를 막 다 죽여버리고 아들 죽이고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빡동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베트콩인지 어느 게 민간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다 태워버려서 그 고엽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배들 고엽제.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금지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당시 이제 육군 이 지상전은 거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게릴라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마땅한 공군력으로 폭격을 하는 그런 위주였는데 숲이잖아, 밀림이요. 네. 어디에 베트콩 숨어 있는지 안 보이잖아. 비행기 타고 가니까 에라이 다 태워버리자 해서 고엽제 말 그대로 나무 잎을 다 말라 죽이는 그런 걸 오렌지탄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 뿌려버려. 그럼 싹 나무가 고사해 죽잖아요. 네. 보이는 거지 이제. 저기 도망간다. 총 쏴 죽이고 폭격하고. 그래서 이제 뭘 쓰냐면은 그 네이팜탄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그 굉장히 그 어린 소녀가 빨가벗고 뛰어가는 사진인데 소이탄이라고 해서 그 2차 대전 때 영국이 개발한 이 폭탄인데 뭐냐면 하나 딱 떨어지면 축구장 2-3개가 다 날아가고 이게 중심 온도가 300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걸요. 여기에 소이탄에 야자유 같은 기름을 넣어서 더 불태우는 네이팜탄이라는 걸 미국이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베트남에 엄청 뿌리고 심지어는 옆나라 라오스 있잖아요. 멀쩡히 있던 라오스에도 막 뿌리는 거야. 다 밀림 지역이니까 밀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뿐만 아니라 뭐 고엽제 같은 것 때문에 아직까지 몸에 이제 이상이. 근데 그 고엽제를 뭣도 모르고 이제 뿌려져 있는 거 모르고 막 그 전투에 참여했던 우리 한국군들도 그런 어떤 고엽제 후유증 있기도 하고. 그게 뭐 또 아이한테도 유전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그 1964년도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1968년도 2월에 떼 충계 공세라고 있어요. 떼이 뭐냐면 떼이 아니라 묻네. 재밌나 봐 이거. 떼찜. 떼찜. 떼이 베트남 말로 구정. 구정? 설날. 대공세. 설날 대공세. 그래서 안 되겠다. 충격파를 주자 해서 그 1968년도 구정을 계기로 해서 남베트남 동시다발적으로 다
일제히 모든 베트콩은 다 나와가지고 공격을 하라. 네. 특히 사이공에 있던 미국 대사관도 공격해 가서 거기 있던 미군 희생자가 많이 등장을 하고 그거를 미국에 드디어 그 TV가 그걸 이게 그 결정적인 것 같아. 방송을 한 거예요. 칼라 TV가 나올 무렵인 거예요. 네. 흑백 칼라 이런 게 나올 무렵인데 생중계로 다 보도가 된 거예요. 그 어떻게? 총 막 쏘는 거 막 찍고 좋다고 CNN 기자 나가가지고 막 송 쏘고 있습니다.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잔인하게 사살하는 모습도 다 찍힌 거예요. 특히 베트콩을 죽이는 모습까지 찍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처음에는 이게 사실은 큰 게 눈으로 보는 거하고 구전 듣는 건 천지 차이인 게 막 애국심 해가지고 옛날 2차 전쟁 때는 뭐 잘 찍기는 뭐 안 하니까 애국심에 전쟁터로 이제 젊은이들 보내고 이랬는데 가가지고 우리도 죽기도 하고 막 죽이기도 하고 이게 그대로 방송이 되는 거예요. 네네. 국민들이 충격 빠져요. 미국 국민들이. 야 이게 뭐냐고 이게 무슨 전쟁이냐고. 아마 이게 나는 사실은 결정타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방송됐던 게 이 설날 대공세가 뭐 그걸 의도해가지고 한 것 같지는 않는데 결과론적으로 그게 생중계됨으로써 미국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미국도 사실은 국민들이 선거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다음 대통령이 이제 종전이나 휴전 그걸 선언하면서 나왔을 거예요. 그쪽으로 투표하면 끝인 거니까. 그래서 이 춘계 대공세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반전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아 우리 뭐 베트남이라는 나라 처음 들어봤는데 거기 가서 우리 젊은이들이 왜 죽냐.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출구 전략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딱 가만히 보고 있던 게 누구냐면 김일성이에요. 김일성 딱 보고 있으니까 이제 미국이 지네. 그래가지고 김일성이 호찌민이 썼던 전략을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일단 미국이 빠지잖아. 네. 지고 있어. 이 기회에 우리도 똑같이 이 베트콩 같은 뭐라고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공비지. 공비를 보내가지고 남쪽에서 자생적인 게릴라를 만들어내자. 한 것이 이제 울진 삼척 그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에요. 고무렵이 68년도죠. 69년도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미국이 거기 저런 조그만 나라도 지네? 우리도 이 기회에 한번 확 들고 일어나가지고 남조선을 해방시키자. 해서 실시한 것이 그 69년도 1.21 김신조 사건.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야, 이제 미국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한번 전쟁 한번 해볼까? 해서, 뭐 별의별 짓을 다 해, 김일성이. 그래서 뭘 했냐면, 푸에블로호라는, 그러니까 미국 정찰 함선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냥 함흥 앞바다에서 공해상에 있던 미국 배를 납치해가지고 끌고 와. 1년 동안 거기에 있던 미군 장병들을 거의 개패듯이 또 이격해요. 또 이격해요. 조금 얕잡아본 것 같아요. 미국이 베트남전에 지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랬나 보다. 너무 얕잡아본 것 같아요. 그 당시 보통 포로를 데리고 오면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미군 해군들을 두들겨 패면서 밥도 안 주고 막 고문도 하고 어떻게는 곡괭이로 두드려 맞아가지고 바닥이 홍변할 정도로 피가 난자했다. 그 걔네들도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나름대로 이제 뭐 반격을 했어요. 그 잡혀있던 그 미군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쪽에서 뭐 이제 영어를 시도하면은 땡큐 대신에 fuck you라고 하고 일부러 모르니까 영어를 그러니까 fuck you very much 웃으면서 진짜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그게 되게 소소하게 복습한 거예요. 뭐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모든 사진 찍을 때 다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찍고. 어머 진짜. 근데 뭐 웃음을 찍으니까 다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러니까 머리 긁을 때도 이렇게 긁고 안경 올 때도 이렇게 올리고 몰랐던 거예요. 모르니까 일본 북한 애들 모르니까. 근데 뽀록난 게 어디서 났어요? 그 어떤 그 잡혔던 병사 중에 한 명이 다들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본국에 보낸 거야. 이게 미국에 있는 신문에 실렸네. 뭔가 메시지 보낸 것 같다. 그걸 딱 그 북한 그 김일성이 보고 이거 무슨 욕이야. 그때 알은 거예요? 유명한 얘기예요. 두들겨 덮해라고. 엄청 맞았겠네. 고문을 그렇게 몇 명은 만약 죽었다니까요. 나중에 귀환은 하죠. 네? 다 귀환은 못해도 한 명이나 두 명 죽어요. 죽고 맞았어. 그래가지고 이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출구 전략을 빼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베트남으로 다시 돌아가서 돌아와가지고 빠져나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1973년도에 그 철수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막대한 미군 물자들은 다 남베트남 너희들한테 주고 갈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싸워라. 당시 객관적인 전 군사력은 미군이 놓고 간 물자와 호찌민이 싸우면 호찌민은 져야 돼요. 그죠. 엄청난 양의 그런 군사 물자를 두고 갔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요. 정신력이 안. 그러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도 비슷한 거거든요. 거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 많은 다시 전쟁이 일어나요. 4월 달인가
1973년도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북베트남이 들어가는데 그 물자를 쓰지를 못합니다. 제대로. 결국은 베트남이 통일돼 버리죠. 그러니까 좋은 포인트. 많은 분들이 베트남이 공산화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남베트남 멸망하면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건 일본, 프랑스, 미국과 맞서 싸운 베트남 민중들이 드디어 베트남을 통일시킨 거예요. 통일. 그리고 뭐 이건 좀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호찌민이 죽기 전에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 공산주의가 좋아서 공산주의를 한 게 아니라 나는 우리 베트남 민중들이 정말 잘 살기를 원해가지고 난 공산주의를 선택한 것이다. 정말 잘 살기를 원한다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래서 1975년도에 이제 완전 통일한 다음에 정확하게 10년 후에 이 베트남 정부는 호찌민의 유지를 받아들여가지고 도이모이라고 개혁 개방 정책을 펼쳐요. 일단 잘 살자. 그래서 지금 공산국가인데도 상당히 개방적이고 지금은 남쪽에서는 뭐 가장 우리나라하고도 교역이 상당히 많고요. 만약 우리나라가 베트남 빼버리면 심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베트남을 무슨 뭐 저기 쌀국수 안 돼요. 놀릴 게 아니라니까. 베트남은 세계의 제국주의와 맞서 싸워서 3번 다 이긴 민족이에요. 대단하다 진짜. 완벽하죠. 우리는 죄송한 다 졌잖아요.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만 거의 다 졌거든요. 지거나 항복하거나 했는데 정말 최고의 국가들하고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들어보니까 뭐 전쟁도 다 이겼지만 굉장히 그 열세에 있었음에도 이겼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공산 국가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통일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베트남 그 호찌민이 죽은 날이 9월 2일이에요. 1969년 9월 2일이 하필이면 베트남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한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날 독립기념일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한참 베트남전이 진행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오늘만큼은 뉴스에서 광고를 다 빼자. 그러니까 그만큼 아무리 적군의 수장이지만 존경하는 마음으로. 월터 크론카이트라고 굉장히 유명한 언론인이 있거든요. 내가 진행하는 뉴스 오늘만큼은 광고하면 안 된다고. 이 추모하는 뜻으로.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남베트남은 우리가 뭐 그 당시 뭐 우리가 배웠을 때 뭐 자유 베트남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오딩 GM이라고 이런 대통령이 하나 있었어요. 부패. 이 남베트남은 망해도 싸요. 부패. 어느 정도였냐면 뭐 이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그 양반이라는 그 삐삐가 불교를 어마무시하게 탄압을 하고, 그러니까 지만 잘 살자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그 틱광득 스님이라고. 틱광득 스님이 뭐냐면 재밌다. 틱광득이요. 네. 그 베트남 사람 스님이에요. 틱광득. 그래서 이렇게 불교 탄압하고 우리 민중 탄압하는 거에 반대한다 해가지고 그 시내에서 그 소신공양이라고 해서 스스로 이제 기름 피우고 이제 불 지르는 게 있거든요.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그렇죠. 너 뭔지 알겠다. 그 틱광득 이름 틱광득이요. 틱광득 스님이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언할 때 일단 기름 휘발유 끼웠고 난 진짜 우리 그 뭐 불교와 민중을 위해 죽겠다 해놓고 내가 만약에 뒤로 넘어지면은 우리나라는 끝이다. 근데 앞으로 넘어지면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근데 거기에 마침 누구 외신 기자가 그걸 보고 찍은 거예요. 근데 뭐 불이 홀홀 타는데도 딱 정좌로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가만히 앉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뒤로 끄떡 하다가 마지막 의지를 되살려서 앞으로 딱 넘어지. 본인의 의지로. 그러니까 이런 민족이라니까. 자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네. 나오자 해가지고. 아니 그 호치민 있잖아요. 아까 그 호치민 그분은 생각해보니까 아까 막 이승만 뭐 다 합친 분이라 김구, 맞다니까? 김일성, 또 유재석 거기다 또 있어. 또 이순신. 지금 이순신과 유재석을 아니. 오늘가 막방 되겠다. 막방 되겠어. 아니 봐봐요. 그거 전투를 그렇게. 근데 이제 직접 나가 싸우기보다는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너무 잘 짰잖아요, 이순신처럼.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과 나 처음 들어 호찌민하고 이순신 장군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아니 이순신 장군과 유재석과 비교한 것은 저희 이 프로그램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안 조금씩 다 있지. 다 그 한물이라는 거야. 대단한 사람인 거, 대단한 사람인 거죠. 베트남을 어떻게 그렇게 다 이길 수가 있어? 만약에 지도자가 그렇게 없었다면 또 그런 생각도 뭐 가정이긴 한데 과연 됐겠냐 싶어요. 훌륭한 지도자하고 또 그걸 따르는 민중들하고 합쳐졌기 때문에 그 많은 제국들을 다 물리쳐내는 게 아닌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그 베트남 국민들이 이제 안 지켰어요. 왜냐면 호찌민이 죽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하지 말라고 자기 얼굴을 자기 이제 화장한 다음에
남부, 중부, 북부 베트남에 골고루 내 거기 뼈가루를 뿌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무덤 만들지 말라고. 그럼 괜히 또 추모하러 오면 또 민폐니까 무덤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베트남 국민들이 그건 절대 안 된다. 왜냐면 너무 이 호 아저씨 아저씨를 우리가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호치민 묘를 만들어 놨거든요. 나중에 혹시 베트남 가시면은 그 이상한 술집 같은 데 가지 마시고 거기 가볼 걸. 호 아저씨란 명칭도 너무 애들을 되게 좋아해요. 애들 되게 좋아해요. 애들 손잡고 막 그런 게 사진이 있어요. 애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애들이 그냥 호 할아버지. 네. 미국 같은 경우가 참 충격이 컸을 겁니다. 그 미국이 최근에 와서 진 게 이 베트남 전쟁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졌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맞아. 똑같아요. 무기 다 주고 갔거든요. 돈은 너무 많이 들이 더 있기는 곤란하고 빠지자마자 바로 다 당해버렸잖아요. 다 당했으니까. 완전 진짜 막 힘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이게 암만 무기 같은 게 많고 뭐 있다 하더라도 전력이라든지 정신 군기 이런 게 더 센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저기 박정희 핵개발 우리 얘기했었나? 박정희가 그 핵개발을 추진한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맞아. 그때 미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미국의 막강한 공군력 가지고 만약에 제2차 한국 전쟁 벌어지면 공군력 가지고 북한을 밀어버리겠다는데 못 믿어. 안 돼. 끝도 없어. 공군력으로 밀어붙여도 베트콩 졌잖아요. 그래서 못 믿겠다 이거야 박정희는 미국을. 똑같아.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예요. 다 타격이 안 되고 사막인데도 안 돼. 못 하잖아 결국은. 아프가니스탄 그 예전에 알카이다가 오사마 빈 라딘 숨겨주고 이제 미국이 이제 아프간 전쟁 시작할 때 그 크루즈 미사일이 날렸거든요. 그때 날릴 때 그 아프간 지도부가 명언을 하나 남겼어요. 뭐라고요? 쏘라고 미사일.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건물 중에 미국 크루즈 미사일보다 비싼 거 하나도 없다고. 너무 소리나라고. 현자. 그러네. 성인이 그 말. 결국 미국은 가만 보면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한 곳인 거예요. 인도 차이나였잖아요. 베트남이. 그래서 그 난리치고 들어갔는데 실패한 거 결과론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은 인도나 중국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사실 들어갔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미국이 조금 곤란해질 것 같아요. 앞으로 예전 같으면 막 전쟁을 지구상에 한 두세 군데는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는 한 군데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좀 두렵지 않나 싶어요. 약간 여자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서양 남자들을 만나잖아. 만나면요. 호우대는 되게 크고 뭔가 스펙 좋고 이렇지만 뭔가 이제 빨리 얘기해봐요. 야한 얘기 하려고 그래 지금. 약간 물렁하고 좀 그리고 좀 굼뜨고 이쪽에 동양 뭐 베트남 남자들은 유난히 더 그렇겠네. 뭔 소리야 지금. 날쌔고 막 이렇게 꽉 차고 옹골차고 이런 느낌 비교할 때 있거든요. 기승전 19금이네 지금. 한 그럴 때가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이 그 딱 느낌도 들었어요. 맞죠. 네. 왜냐하면 그 미군들 같은 경우 뭐 흑인, 백인애들 좀 키도 크고 덩치가 있는데 베트남 특히 베트콩 같은 경우는 좀 작고 왜소하고 그렇지만 재빠르게 네, 완전 성인이 애들하고 쏘고 빠지고 뭐 이래 되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대단한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코로나 풀린 다음에 그 옛 사이공 지금 호치민 남쪽에 있는 도시 가면은 그 전시를 해놨어요. 당시에 그 베트콩들이 뚫었던 그 지하 통로들 기지를 조금 들어가서 구경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안에 다 있어. 병원 뭐 다 있어요. 그 터널. 네. 그걸 보고 김일성이 뚫으려고 했는데 똑같이 땅굴을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거기는 다 흙이에요. 땅이 물어. 근데 우리나라는 안 돼. 화강암. 안 되는구나. 돌에 돌. 종 하나 살기 빨리 뚫으라고. 안 됩니다. 수량동지 화강암 됐으네. 낫이 뿌라졌습니다. 됐으네. 이러니까 안 돼요. 그게 또 그거 도와줘야 되네. 거기는 진흙이잖아. 그걸 정글이니까 가능한데 불가능해. 지하 도시를 못 만드는 거야. 그래. 그걸 알아보고 있어야지 바보. 너 김일성 바보라고 했다. 아이고야, 또 다 알아보고. 난파간첩 또 찾아가기는 또. 그 호치민은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전략을 다 세우고. 파다 보니까 파이니까. 파이니까 한 거죠. 뭐 알고 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가 응우엔 왕조예요. 그리고 호치민도 원래 성이 응우엔이고. 베트남 사람들 보면 거의 70~80%가 응씨가 많아요. 응우엔 성씨거든요. 한자 보면 원자예요, 원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김씨예요. 응유엔 씨가 거의 한 70~80%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베트남 가가지고 미스터 응유엔 그럼 다 진짜 다시 한번 가봐야겠는데? 저도 이제 코로나 풀리면 가고 싶네요. 이거 참 방송 나가는 시점에 베트남 풀렸어요. 자가격리 없어요. 그래요? 이제. 지금 없어요?
바로 갔다 올 수 있어. 가고 싶다. 베트남은 갈 때도 많아요. 다낭도 좋고, 하노이도 좋고, 또 호치민도 괜찮고. 그리고 뭐 먹을 것도 일단 좋고. 저는 너무 맛있고. 지금 갈 수 있어. 지금 그 베트남 자가공이 필요했어요. 전체 여행을 하려고 하면 이게 되게 길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길거든. 맞아요. 베트남이 우리나라 같이 통통하게 이렇게 긴 게 아니고 밑에는 이게 있고 얇고 여기 아래 위로 이게 굵직하면 선이 돼 있다. 얇은 거 별론데. 아니 이게 참 그러지 말고 양옆에 이제 이렇게 북쪽은 이제 중국어 붙어 있고 남쪽은 완전히 적도에 가깝고 이게 있으면 중간에 한 선으로 옆에는 라오스하고 캄보디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해. 나는 그렇게 있으면 여기 칠레 같은 느낌 들고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끼고 높은 산맥이 있어요. 그 선 따라 지금 된 거네.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 서쪽으로. 근데 너무 절벽인데 완전 영동지방 같이 돼 있어. 제가 알기로는 한 1,700km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문화권이 달라요. 북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의 그 윈난성이랑 붙어 있기 때문에 약간 중국 사람 같아. 중국 윈난성 그 우리 계림 예전에 그렇죠. 패키지도 많이 갔잖아요. 계림에서 차 타고 가면 한 대여섯 시간 운전하면 바로 베트남 들어가요. 가까워요, 중국이랑. 근데 그런 반면 남베트남 그 호치민 사이공 이쪽은 예전부터 코친 차이나라고 해가지고 약간 캄보디아랑 이쪽 진짜 거기 동남아예요. 문화도 다르고. 그 섬 있잖아요. 무슨 섬이 중국 섬인데 하이난도. 그 섬에하고 비슷해요. 위치도 비슷하고 북쪽 베트남 쪽하고 하이난 그것도 가긴 갔는데 기억이 잘 안 나. 해남도. 가긴 갔는데. 갔는데 우리가 다 기억이 안 나. 아니요. 해남도 놀러 갔었어. 해남도 골프 치러 가시는데. 골프 치긴 쳤던 것 같은데 놀러 갔는데 나는 갔던 거 잘 기억이 잘 안 나. 기억이 잘 안 나. 우리가 스위스에 7일 갔는데 내가 갔던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전혀 이동할 때 이거 빠라삐리뽕 약 빠라삐리뽕이기도 한데 더 문제는 5개 도시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억나는 도시가 하나도 없어요. 몽마르트는 저기 설의 마을에 있고. 하얀 제일 높은 곳 이름 뭐죠? 몽블랑. 융프라우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서유럽 패키지가 하얀 제일 높은 곳. 하얀 집은 저기 다른 데 있고. 서유럽 패키지가 참 어떻게 보면 실용적이면서도 약간 단점이 뭐냐면 너무 많은 나라를 너무 단기간에 가다 보니까 맞아. 여기 알프스 사진 찍으십시오. 한심 자다 일라면 한 나라 지나쳐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끝났다 그러고 일라고 잘 잡으러 나갔다 그러고. 비행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씨가 방금 도시가 기억 안 나는데 나도 나라가 헷갈린다니까. 나라는 알겠습니다. 나라는 알 것 같은데요. 나라는 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것도 헷갈려요. 누나 프랑스 간지 영국 간지 헷갈린다고요? 전 나라는 알 것 같아요. 저는 독일, 스위스 나라는 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난 거기도 헷갈려요. 막 고속도로 타고 왔다 갔다 막 했어가지고. 오토바이 하는 말이 달라지는데. 저쪽에 이다시고 하다가 저쪽에 누가 쌍네. 말은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놀랍게도 전 이해합니다. 스위스가 독일 쪽에서 스위스를 가니까 독어를 쓰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좀 더 가니까 이탈리아 쓴다는 애들도 있어요. 그게 영어도 다 되고. 맞아. 한 4-5개 그래서 난 다 거기 갔더라고요. 아니 이쪽도 프랑스어를 써요. 근데 장난 아니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유럽 대륙이라고 하면 유럽이 굉장히 큰 것 같이 보이잖아요. 네. 유럽을 우크라이나까지 딱 들어가지고 탁 던지면은 중국 안에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럽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다니까.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쪼개놓은 거야. 그렇죠. 중국 대륙에 들어간다니까. 진짜 오늘 얘기 듣고 보니까 이 뭐 전쟁 얘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현재 전쟁도 일어나고 있는데 또 하게 됐는데 저는 오늘 얘기에서 뭐 물론 잔인함도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됐고 또 그 호치민이라는 그 호찌명 호 아저씨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유튜브에 호찌민 무슨 뭐 스토리 뭐 이런 치면은 일대기가 쭉 나오는 거 있어요. 되게 감동적이에요. 진짜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확 드는. 누나도 호치민이 되고 싶어요? 아니 그런 알고 싶어요. 그에 대해서. 미셸이 호찌민과 같은 레벨이다. 또 타문이 얘기했네 이거. 아니야. 나 그분처럼 물론 되고는 싶죠. 되고 싶은데 막 이렇게 궁금해지는. 그런 진짜. 분이네요. 그러다 이거 궁금해지다가 이제 배가 고프면 곤약 라면 드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베트남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조떼꾸알 잊지 마시고 또 다시 만나요. 안녕. 만나요. 조떼꾸알. 조떼꾸알.